오랜만에 뵙습니다. 2달 쉬었고요. 지난 그 해는 초한쟁패 2부를 했습니다. 1부, 2부를 했었는데 그 초한쟁패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또 사실은 그 창원에서는 제가 이걸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이 맹상군을 끼워넣고 다음 달에 초한쟁패를 3부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크게 잘못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은 과거의 역사상으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금을 내가 해야 될 그 선택에 반영하는 것,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지혜라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 그 옛날 고전에서 역사나 이런 쪽에서 많은 그 에피소드를 가져와가지고 여러분이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과거에 이런 그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절대절명의 그 선택의 순간에 그 아주 잘 이끌어내서 결단을 내리는데 응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수월했겠습니까? 그 고민도 좀 줄일 수 있고 실패도 줄일 수 있겠죠. 자, 오늘 처음 시작은 가을 노래를 가지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우기가 좀 납니까? 자, 그다음 이제 오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옛날 그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그 젊은 시절에 그 러시아의 대사로가 있었어요. 그 대사로가 있었을 때 알렉산더 2세를 아레나로 이제 왕궁에 들어갔는데 궁에 들어가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멀쩡한 저 잔디밭에 초병이 한 명 서 있는 겁니다. 그 보초가 한 명. 그래 그 비스마르크가 하도 궁금해서 그 알렉산더 2세에게 물어봤죠. 저 초병은 뭘 지키느라고 저렇게 있는 겁니까? 왜 있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알렉산더 2세도 계속 초병은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대장하고 불러봐도 모른다 그러고 총사령관을 불러봐도 모른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곳을 초병이 지키는 것은 오래된 관행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느냐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이게 한 80년 전부터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관행이 어떻게 있어왔느냐? 기록에 따라 1780년의 어느 봄날에 그 캐서린 대제가 여자 대제입니다. 캐서린 대제가 잔디밭을 보니까 그 대포들 그 수선화 하나가 이렇게 아주 노란 수선화가 이래 잔디밭에 솟아올라옵니다. 너무나 그 신비롭고 참 고귀한 거라서 저거 누가 건드리지 않게 좀 지키게 해라 라고 초병을 세웠는데, 그 초병을 세운 게 지금도 그 이후로도 그 수선화는 이미 벌써 지고 없고 수도 없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80년 동안 보초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기업체를 가보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 회사에 이유도 모르고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는 저런 초병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의 주변에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80년까지는 안 됐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몇 년 되거나 몇 개월 되거나 이렇게 했던 관행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한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을 제외하고 제외하고는 모든 걸 의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유명한 말이죠. 이게 이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에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왜라는 것을 끝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만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질문하지 않고는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죠. 자, 오늘은 맹상군입니다. 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은 이제 춘추전국 시대의 아주 후반입니다. 후반에 있었던 제나라의 굉장히 걸출한 대단히 뛰어난 재상입니다. 그래 이 양반을 제가 주제를 가지고 온 건 지난번에 제가 초나라 장왕에 관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드렸는데, 거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고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이 많았고요. 맹상군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끌어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중국의 역사를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이래 좀 감을 잡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중국 역사를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국은 사상주로 처음에 고대의 중국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 상은 은이라고 합니다. 은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나라까지는 역사가 지금도 이래 발굴이 되고 역사적 유물이 있습니다. 은나라 유물 중 가장 유명한 것들은 각골문들, 거북이의 껍데기 껍질에다가 글을 새겨놓은 것들이죠. 그래 하나라의 역사 유물은 잘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 하나라는 BC 2070년부터 1600년까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은나라는 BC 1600년부터 1046년까지입니다. 이 하나라가 멸망할 때는 걸왕이라는 포악한 왕이 있습니다. 이 포악한 왕 옆에는 항상 미녀가 있습니다. 그 왕의 욕을 반씩 나눠 갖는 미녀가 있습니다. 은나라에서는 이 주왕이라는 왕이 포악한 주왕이 있었는데 그 주왕에게는 말희라는 여자가 있었고요. 자, 이 하나라가 망하고 또 상나라가 이렇게 454년 동안 유지되다가 주나라 주무왕 때 실질적으로 국가로서 아주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 게 이 주나라입니다. 주나라가 1046년부터 BC 250년까지 790년 동안 존속됐습니다. 이 주나라는 나중에 이제 진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이 주나라가 이렇게 길지만 이 주나라는 두 개로 쪼개집니다. 두 가지로 쪼개지는 게 서주시대와 동주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열국지라 해서 이 책을 보면은 이 동주열국지라 그러는데 동주시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열국지입니다. 그래 이 서주시대는 이제 비교적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 그 주평왕 때 그 근융 북쪽에서 이 오랑캐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낙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낙양으로 옮기 그 이전에는 호경이라는 지금의 그 서안 가까이에 있었던 도시가 있었고요. 서안에서 동쪽인 낙양으로 옮기면서 그때부터 동주라고 합니다. 동쪽의 주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동주 시대 이 시대가 실질적으로 모든 역사의 기록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주 시대의 모든 것들을 소설로 엮은 것이 열국지고요. 이 동주 시대가 한 514년 동안 조속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진나라에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나라는 어떤 형태였냐면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주나라의 통치 방식이 이 봉건제도입니다. 봉건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땅을 떼줘가지고 그 지역에 사람을 맡겨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 다스리게 하면서 거기서 나는 소득을 일부를 왕에게 갖다 바치고 그러고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거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가서 나가서 싸우고 서로 힘을 모아서 싸우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 초창기에는 약 1000개 정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진나라가 통일하게 될 마지막에 가서는 그 전국칠웅이라 그래서 7개의 나라만 남았습니다. 진초, 연제, 한이조 7개의 나라만 마지막에 남았다가 진나라가 완전히 다 통일해버립니다. 동주시대를 우리는 또 춘추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전국시대가 이때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발전이 있었고 이때 제자백가들이 다 나옵니다. 공자, 맹자, 모든 우리가 자자가 붙은 뛰어난 그 학문을 했던 스님들이 이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쳐서 춘추전국시대를 합니다. 춘추시대는 770년도 403년까지고 또 전국시대는 403년부터 221년까지인데 221년은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때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이 403년은 언제냐면 이 진나라라는 여기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 진주할 때 진짜죠. 여기는 또 천하를 통일했던 진나라가 있는데 이 진나라가 세 개로 쪼개집니다. 한위조 세 개로 쪼개지는 그때가 403년이에요. 그럼 춘추라는 이름을 왜 붙였고 전국이라는 말은 왜 붙었는가? 춘추라는 말은 공자가 농나라의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그걸 춘추라고 합니다. 그때가 이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춘추시대를 그 앞에를 춘추시대라고 그러고요. 그에 의해 유향이라는 사람이 전국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전국책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제나라 이때가 이제 지금 마지막에 BC 260년경에 중국의 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전국 통일한 진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그리고 초나라, 그리고 이게 제나라, 연나라 이렇게 해서 나라들이 이렇게 7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진초, 연제, 한이조, 전국칠웅입니다. 그래 이때 이제 이 제나라는 이 봉건제도에서는 각 나라를 그 왕이 이렇게 다 봉해서 거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그 통치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봉건인데 이 제나라는 원래 여러분 잘 아시죠? 태공망, 강태공에게 이 주무왕이 그 땅을 떼준 나라입니다. 그럼 이 왕들의 성이 뭐겠습니까? 강씨. 그래 강씨가 강씨들로 이루어진 제나라가 이어져 왔었는데 이 제나라가 중간에 그 성이 바뀌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씨가 강씨 왕을 찬탈을 하고 이제 왕이 올라서는 거죠. 그게 이제 그때 들어선 게 이 제태공이라는 전화라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전씨가 이 왕족이 됩니다. 자, 이제 중국의 역사를 춘추전국 시대까지 역사를 허리 깨게 됐었죠. 이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러고 또 진나라가 통일하고 나서 한 15년도 못 돼가지고 그 나라가 또 망하죠. 어떤 나라가 들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던 초안지가 들었으시고, 초안지 들어서 한나라가 들었습니다. 유방이 한나 통일한 한나라가 들었습니다. 한나라가 한 400년 갑니다. 물론 중간에 잠시 신나라라는 그 나라에서 잠시 단절됐던 시기가 있지만은, 한나라 끝나고 나면 뭐가 나타나죠? 삼국지 시대 아닙니까? 그 조조, 유비, 또 누굽니까? 송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삼국지가 시대가 나타나고, 그 이후부터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360년간 그 5호 16국, 위진 남북조 이 시대가 나라가 막 엄청나게 많아지고 온 세계가 뭐 그렇게 시끄럽게 싸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뭐 명나라, 청나라 이런 식으로 나라 중국이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체적인 이 역사를 개괄적이라마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때 누구와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이제 가늠하기가 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전시들이 통치를 하고 있던 제나라 시대에 이 이제 맹상군이라는 걸출한 재상이 나타납니다. 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지게 생겼죠. 뭐 그림이니까. 이 맹상군은 이름은 전문입니다. 그 문자인데 언제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BC 279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맹상군의 아버지는 정곽군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가부터도 유명합니다. 이 아버지는 정곽군 전영인데 제나라 제위왕의 작은 아들입니다. 그래 이 제위왕의 작은 아들인데 자기 형이 제선왕입니다. 제선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보셨죠? 맹자를 공부해 보신 분은 맹자에 끝도 없이 제선왕이 나옵니다. 맹자가 제선왕을 만나거나 양해왕, 양나라의 해왕, 여기 양해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위나라입니다. 위나라가 나중에 양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양해왕, 제선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 이 제선왕의 그 동생이고 재상을 한 11년 하고 굉장한 권력을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정각군이. 그리고 이 전령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손자병법에 손자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나라와 월나라가 싸울 때의 그 손자가 있었고 손무가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있었던 한 100년 후가 되는 이때가 있었던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손빈이 나타났을 때 위나라와 이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이 위위구조, 강조지계 이런 아주 그 드라마틱한 전쟁의 이야기가 이게 다 그 36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이때 이 정곽군 전령이 같이 그 손빈 그 2대 손빈과 함께 이런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너무 막 이야기가 복잡하죠. 예, 깊이 들을 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말은 대충 막 그때 그 사람 재미있게 살았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선왕이 죽고 나서 제민왕이 들어서고 나서 이 사람은 또 설을 땅에 봉했습니다. 설에 봉했다는 말은 설이라는 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독립되게 통치를 할 수 있는 봉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설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 이 아버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맹상군이 있을 때 이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연인 한 같아도 우연들이 모여가지고 필연을 만들어내는데, 이 춘추전국 시대 이때의 전국 시대 후반에 이때 맹상군이 나타나자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걸출한 재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전국 사공자라고 합니다. 전국 시대의 4명의 공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나라의 신릉군, 조나라의 평원군, 초나라의 춘신군과 이 맹상군이 합쳐가지고 전국 사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과거에 그 강력한 군주의 권력을 쥐고 있는 군주 중심의 나라였다가 각 나라들이 이제 재상들 밑에 있는 신하들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이제 왕의 힘을 능가하게 하거나 왕의 권력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맹상군만 힘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신하들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발휘합니다. 이 당시에 각 권력을 좀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군사들 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전국 사공자 정도 되면은 자기 집에 식객이 한 1,000명 내지 한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저 맹상군의 식객이 3,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 식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밥 먹는 객이라는 뜻입니다. 집에 밥을 3,000명을 먹여야 돼요. 그럼 우리 대대병력이 한 500명 됩니까? 연대병력이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1.5개 연대의 병력을 먹이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필요하면 자기들이 군사가 돼가지고 전쟁도 치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식객들이 퀄리티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더. 이 이제 정곽군, 자기 아버지 정곽군에게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정곽군이 워낙 이제 부자가 돼 돈이 많고 힘이 세니까 설당에 봉해지니까 설에다 자기가 성을 쌓고 삽니다. 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성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을 대비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와 싸우겠다는 것이죠. 제 나라라는 그 넓은 땅 안에 조그만 설을 하나 배정을 받았는데 성을 쌓겠다고 하는 것은 제 나라 군주와 한번 붙어보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곽군이 설당에 성을 쌓고 다녔습니다. 많은 식객들이 가나이 말리니 정곽군은 아래 사람에게 식객들을 들여버리지 말라고 일렀다. 제 나라 출신 식객 한 사람이 100개를 청하면 딱 3마디만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3마디를 넘기면 저는 삶아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니 그러면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와가지고 뭐라면 해대어 하고는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세 단어를 했죠. 해대어. 그래서 제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바다, 큰 고기 뭐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이야기해라. 안 죽을 테니까 이야기해라. 앉아.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군께서는 큰 물고기에 들어보셨습니까? 큰 물고기에 대해서. 건물로 가둘 수도 없고 작살로도 잡을 수 없지만 튀어 올라서 물에만 올라오게 되면 땅강아지나 개미조차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그리고 바다에서 아무리 힘이 센 물고기라더라도 땅 위에 올라오게 되면 땅강아지나 개미한테도 못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제 나라는 군에게 바다와 같아.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제 나라에서 오래 살고 산다면 설당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 제 나라를 믿는다면 설당의 성을 하늘에 닿도록 쌓았다는 무슨 이론이 있겠는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제 나라라는 나라에 반항을 저항을 하거나 제 나라를 잘 살게 하지 못한다면 자기는 이미 바다를 이룬 물고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각군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을 쌓지 마라.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은 곳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안에서의 어떤 노사분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에 가보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바다와 같은 것이 자기의 일터라든지 이런 것은 근데 거기를 거의 멸망시킬 듯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하나 활동하는 걸 보면 검찰도 마찬가지, 지금 하는 검찰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조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속해 있는 바다를 망가뜨리는 일일 수 있다는 것. 아니면 자기가 바다를 튀쳐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해대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간언의 기술입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중국 역사상에서 이 간언, 윗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가 설득할 것인가 하는 간언의 방법,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많은데요. 그 간언에 관해서 한번 별도로 강의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참 많죠. 비유해서 말하는 품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직간도 있고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사간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자기의 목숨, 자기가 죽어가지고 자기 시체로 가지고 가난한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난한 방식이 있는데 이런 하나도 아주 멋있는 가난한 방법이죠. 자, 전문. 이 전영에게는 아들이 40명 명이 있었다. 워낙 권력 자리가 아들이 많았겠죠. 아들이 한 40명 있으면 딸도 한 40명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이
첩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천첩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문이었다. 천첩이라고 해서 천안첩입니다. 올생이다. 그러니까 점령이 어미에게 말하는 키우지 마라 라고 지시하니 어미가 몰래 키웠다. 이거는 사실 저 사기에 나와 있는 말을 제가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전문이 자라자 그 어미가 형제들을 통해 아들 전문을 전영에게 보이게 했다. 전영은 놓아여 그 어미에게 말했다. 내가 그 아이를 버리라고 했는데 감히 그를 키워서니 어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월 5일생은 애가 태어나서 5월 5일생은 태어나서 그 지게문 방문보다 키가 더 높아지게 되면 부모에게 크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 5일생은 애를 죽이라는 겁니다. 키우지 말고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 어찌된 일이냐 하고 이제 어미에게 화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5월에 태어난 자식을 키우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전영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는 지게문 높이만큼 자라면 장차 부모에게 무겁지 않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명을 받습니까? 아니면 지게문에서 명을 받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영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전문이 또저 맹상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시 하늘에서 명을 받을 텐데 그러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지게문에서 명을 받는다고 하면 그 지게문을 높이면 됩니다. 지게문을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 닿을 수 있습니까? 문을 키워버리면 되는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영이 이제 하도 그렇게 하자니까 아들아 그만해라 이게 이제 우리 삼국지든 뭐 이런 데 보면은 이 숙명론이 있어요. 숙명론. 페이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제갈공명이 죽을 때 죽기 전에 자기의 그 수명을 좀 연장을 하기 위해서 보강답두라는 거를 합니다. 이래 북두칠성처럼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거기를 지가 발을 걸으면서 이 기도를 하면은 자기의 수명이 일정 기간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마위와 전쟁을 한창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끝날 때까지마다 자기의 목숨을 연장하고 싶다. 그래 했는데 그 강유라는 그 밑에 장수가 급하게 부다닥 돌아와가지고 촛불도 꺼버리고 엉망이 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래 실제로 제갈공명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 곧 죽죠. 그 제갈공명의 그런 뭡니까 그게 이 숙명론이죠. 페이탈리즘이죠. 자기의 의지가 아닌 다른 귀신이나 다른 운명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런 징크스 이런 것들 다 보면 숙명론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리더들 있죠. 세상의 리더들은 그런 숙명을 거의 안 믿습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다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사실 귀찮아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디 이사를 하거나 어떻게 사무실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서 나를 받고 어쩌고 하는데 저는 일절 그런 거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런 페이탈리즘, 숙명론을 거부하는 사람 중에 아주 괜찮은 책이 있어. 이 하마구치 다카노리라는 사람이 사장의 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몇십 권 사가지고 나눠준 적도 있는데요. 이 양반의 책에 보면은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 이 말입니다. 눈이 내리는 것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라. 그래 보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상황에 벌어진 것을 누구의 다른 책임으로 돌려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이 책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이 책을 사가지고 이 한 문장만 보면은 본줄 뽑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건 내 책임으로 생각하라. 그 책에서 그래도 또 볼만한 내용 제가 몇 가지 골라왔습니다. 사장의 그릇이 회사의 승패를 좌우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신의 삶을 1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엘리베이터 pitch라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까지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 사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엘리베이터 pitch라고. 그래 한 1분 내지 30초 안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그 사람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정치인 중에 마당발로 유명한 김상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탈 때 모르는 사람이 타가지고 내릴 때는 형님 아우 하고 내리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의 이야기를 적어도 30초 내지 1분 안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도 다시는 사실 없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큰 노력을 하라.
이 책의 글도 그 크고 뭐 몇 자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폐부를 찌릅니다. 같은 말을 1000번씩 되풀이할 각오를 하라. 사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3년 후에 살아남을 이유를 만들고 있는가? 3년 후에 살아남을 이유를 오늘 만들고 있는가? 이게 이제 이 책의 이 하마구치 닭가놀이의 그 이야기 가능한 자기 주도성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자기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얼마 자기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도적이란 말의 반대말은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피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아닙니다. 반사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개를 키워보면 개를 발로 차면 어떻게 합니까? 땡 하고 아니면 왕 하고 물라 그러죠. 이걸 뭐랍니까? 반사 행동이죠. 반사적이죠. 그런데 사람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반사적인 사람도 있죠. 칵 하고 달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하는 이걸 주도적인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아니면 주먹을 날려야 되겠다. 항의를 해야 되겠다. 말하고 하는 것을 그걸 주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뭔가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에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반사적인 반사적이라고. 그래 주도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반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우리 상황은 관심의 영역. 우리 관심의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이 오는가, 비가 오는가, 시끄러운가, 길이 막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면 뭐 금리가 오르는가, 뭐 바이든이 됐는가, 트럼프가 떨어졌는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한테 관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 영향의 서클 안에서는 이 영향의 서클은 내가 결정하고 마음먹고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공리 내리는 것도 내가 어쩔 수 없고 기름역 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저래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옆에 누가 빵빵거리면은 거기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 보시면 아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영향권으로 생각하면 눈이 내리는 것도 내 책임으로 생각한다면 이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돌리고 자기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 영향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사적인 사람들은 이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또 이런 어떤 자기 주도적인 사람들은 이 영향의 원, 서클 오브 인플루언스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구치 닭고머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커지고 그렇게 아닌 반사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줄어들게 사는 겁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자, 또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전문이 워낙 이제 출중하고 하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전문을 가까이 두고 이래 천첩의 아들로서 죽이라고 한 것도 죽이지 않고 키워서 가져와서 데려왔지만 워낙 똑똑하니까 옆에 두고 봅니다. 그런 어느 날 전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들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손자지. 손자의 손자는 뭡니까? 하니까 현손이지. 현손의 손자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깜깜하니까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전문이 말합니다. 아버님이 정사를 맡아 제나라 재상이 되어 새 왕을 거쳤습니다. 제 나라는 넓어지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자신은 집안에 여러 만금의 부를 쌓았지만 문화에는 어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제 나라는 커지지 않았는데 이 재상은 부자가 됐다. 그래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많아졌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진 사람이. 재상의 문화, 그러니까 장소의 문화에는 반드시 장수감이 있어야 된다. 재상의 문화에는 반드시 재상감이 있어야 한다. 그래 지금 아버님의 후궁들은 비싼 옷을 끌고 다니지만 선비들은 짧은 바지도 얻어입지 못합니다. 하인이나 첩들은 밥과 고기를 실컷 먹고도 남지만 선비들은 겨나 지게미조차, 지게미가 뭔지 아시죠? 술 걸르고 나온 찌꺼기 말이에요. 지게미조차 실컷 먹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님, 지금 아버님은 또 쌓아둔 것이 남아 돌아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손사이 손사. 뭐, 예? 이렇게. 그리고 나라 일이 날로 기울어지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괴이합니다. 이것이 괴이합니다. 이에 전령은 전문을 대우하여 집안일을 주관하고 빈객을 접대하게 했다. 빈객을 접대하게 했다는 것은 외교부 장관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집안이. 그러다 빈객이 날로 늘어났고 명성이 제후에게 알려졌다. 제후들이 사람을 시켜 설공 전령에게 전문을 태자로 삼으라고 청하였다. 전령이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천첩의 아들을 태어나가지고 죽이라고 한 놈 살려놓은 거를 이제 태자로 삼은 겁니다. 자기 집안의 그 후손으로 삼은 겁니다. 집안의 것. 그 전문이 적자가 된 겁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그 말은 장문필류장이요 상문필류상이다. 장수의 장수의 가문에는 반드시 장수감이 있어야 하고 재상의 가문에는 재상감이 있어야 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 아들이 장수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장수 집안이나 재상감 집안에는 그만큼 그 뛰어난 무술이 뛰어나거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집안에 덕실그릇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이에서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키워가지고 나라를 그 집안을 부강하게 하고 또 나라를 키우는 기여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 이걸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각 가문의 한 집안의 그 지속 가능한 성장 이것을 유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장만 똑똑하고 직원들은 다 그 부실하고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계속 그 회사의 그 성장 동력, 핵심 역량을 계속 키워내야 하는 누군가가 계속 창출하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절벽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A라는 핵심 역량으로 먹고 살고 또 지금 또 누군가가 또 B라는 역량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 또 A라는 역량이 쇠퇴했을 때 B라는 걸로 또 살아남고 이렇게 하는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런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 해시의 경설에 아키모토 이사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냈는데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남기면 하수고 업적을 남기면 중수고 사람을 남기면 고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남기는 장사 이거 뭐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 사마드 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위 지기자 사요 여위 열기자 용이라 이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위해 죽고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그 사마트 사기에는 130개의 열전이 있습니다. 그 열전 중에 그 자객 열전이 있습니다. 자객이 뭔지 아시죠? 은밀하게 가서 상대방은 사람을 죽이는 자객입니다. 그 자객 열전의 그 자객이 자기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죽습니다. 사람을 남겨라. 그게 이제 어떤 비즈니스든 간에 사람을 살리고 남겨두면 다시 그 회사는 기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건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안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조직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남겨라, 뭐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제가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식극에 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후들의 빈객을 불러 모으자 죄를 짓고 도망친 자들도 모두 맹상군에게 모여들었다. 맹상군이 객사를 짓고 이들을 후대하니 이로써 천하의 선비들이 다투어 모여들어 식객이 수천 명이 되었다. 여기서 선비라는 말은 지금 말을 거라는 선비라고 선비 사자니까 이 저 무사들도 있고 뭐 학문하는 사람도 있고 이 당시만 해도 문무의 개념이 분명히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귀천 없이 자신과 동등하게 대해주었다. 맹상군이 손님과 이야기할 때 늘 병풍 뒤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말하는 걸 기록하게 해가지고 그 친척과 거처를 물었다. 그러면 손님이 간 후에 맹상군은 사람을 보내고 인사를 드리고 선물도 보내고 그 집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을 돌아다니는 유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마천 사기에는 유협 열점이 또 있습니다. 유협. 이 유협이라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깡패입니다. 깡패. 그 일정하게 하는 그 직업 없이 먹고 살고 그러니까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키워드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건달, 뭐 힘을 무력을 쓰고 또 무리를 지어다니고 벌이 따지고 또 뭔가 사회에 대해서 좀 저항심, 반항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또 유일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또 명예를 중시하고 이런. 그래서 이 사기에는 이런 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학자 유자를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이고 유자는 글로서 문으로서 법을 어지럽히고 이 유협, 협언, 협격은 무로서 금령을 어긴다. 이렇게 한비자 이렇게 이야기해놨고요. 이 사무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유협들은 그 행위가 비록 정의에 맞지 않지만 그 말은 반드시 믿음이 있고 그 행동은 가감했으며 약속에는 성의를 다했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남의 고난에 뛰어들어 존망과 신사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 공덕을 자랑하기를 수치로 삼았다. 이 사무천 사기 유협열전에 거의 뭐 지금의 깡패하고 조금 다른 그 제법 그래도 뭔가 기계가 있는 그 주먹군들 뭐 이런 그렇죠. 이 우리나라 자유당 시대 그 당시의 그 깡패들이 대충 좀 비슷했겠죠. 이걸 표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이제 좀 그 왈자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기를 쓴 사마천이 자기가 그 이 기록을 하면서 그 지역들을 다 이래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설당을까지 가본 겁니다. 세상에 그러죠. 내가 일찍이 서럽을 지나가다가 그곳 풍속이 마을에 난폭하고 사나운 젊은이가 아주 많아서 추나라와 노나라와는 매우 달랐다. 맹자의 고향이나 공자의 고향하고는 매우 달랐다. 이게 이제 사나운 젊은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설당에는. 그때 그 유협들을 많이 끌어모아 놓았으니까 설당에 당연히 그랬죠. 맹장군이 천혜의 협객들과 간사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서reb에 들어온 자가 6만여 집이나 되기 때문이요 라고 했다. 세상에 전해지기를 맹장군이 빈객을 좋아해 스스로 즐겼다고 하는데 그 소문이 헛되지 않았다. 그 소문이 헛되지 않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게 명불허전입니다. 이게 사기에 나오는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 이제 이 맹상군이 워낙 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맹상군을 또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이 춘추 전국시대 후반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진나라가 굉장히 그 힘이 셌습니다. 나라 강했습니다. 이 강하니까 이 진나라 수왕이 맹상군이 어지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동생 경량군을 보내가지고 경량군 보고 동생이 가서 제 나라에 그냥 볼보로 잡혀 있어라. 대신에 맹상군을 또 보내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맹상군이 좀 보고 싶어서 또 보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라들 간에 사람들이 교류가 많았겠지만 당신 저 맹상군 좀 내한테 좀 보내주시오 라고 했을 때 맹상군 오라 그러면은 그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자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맹상군 입장에서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그래 버티다가 제민왕 25년에 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맹상군을 진나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그 나라가 진나라가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버티다가는 제 나라가 위태로울 거니까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식객들을 우르르 데리고 이제 진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나라로 오니까 이제 진나라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맹상군이 뛰어나고 하니까 저 사람을 죽입시다 하고 진나라 왕에게 이제 가난한 사람입니다. 맹상군이 어찌다고 하지만 역시 제 나라 일족입니다. 지금 그를 재상으로 삼으면 그러니까 진나라 왕은 맹상군을 자기 재상으로 삼고 싶었는데 그래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제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진나라를 뒤에 생각할 것이다. 그럼 진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맹상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맹상군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맹상군이 이제 위태로워졌죠. 그러니까 맹상군이 이제 이 경량군에게 이제 또 친해졌으니까 경량군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어 하니까 지금 이 진소왕이 가장 아끼는 첩이 있다. 이 첩에게 한번 비벼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첩이 뭘 좋아하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첩에게 물어보니까 그 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맹상군의 고백구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구가 뭐냐면
흰 여우의 털인데 그냥 털이 아니고 겨드랑이 털만 모아가지고 겨드랑이 털만 모아가 만든 옷입니다. 그 여우를 몇 마리 잡았겠습니까? 흰 여우를. 겨드랑이 긴 여우. 이 호백꿀을. 근데 이 맹상군이 제 나라에서 진 나라로 오면서 진소왕에게 바치려고 이 호백꿀을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가져왔는데 왕이 바치지 않습니까? 그건 또 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래 이게 이제 맹상군이 기가 차서 걱정을 하니까 이게 자기 그 식객 중에 대로 식객 중에 자가 여기 보면은 최화좌 가장 말단 최화좌의 가장 말단 자리에 있는 이 구도가 뭡니까? 개도둑입니다. 그 개도둑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가장 말단에 그냥 신이 호백꿀을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져오냐? 말할 건 뭐 있겠습니까? 진소왕이 한테 바친 그 호백꿀을 다시 훔쳐오겠다는 겁니다. 그걸 훔쳐왔습니다. 훔쳐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이 구도, 개도둑이 가서 훔쳐와가지고 이 호백꿀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첩이 진소왕에게, 그러니까 이 진소왕은 아직까지 그 도둑마단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겠죠. 그냥 뭐 어디 보내줍시다 하고 아주 그 옆에서 그 아양을 떨어가지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보내라고 해놓고 이제 떠난 것을 이제 뒤늦게 다른 신하가 큰일 났다. 저거 보내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지금이라도 뒤쫓아가서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래 맹상군은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밤이 되니까 함곡간 중국의 동과 서를, 그러니까 이 관중 지역과 이 중원 지역을 나누는 그 딱 중간에 이 함곡간이라는 그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은 한 사람이 지키면 1000명의 군사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아주 좁은 그 계곡입니다. 그걸 딱 그 함곡간에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러다가 못 나가니까 이제 함곡간이 법은 닭이 울어야 사람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닭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뒤에 쫓아올 거니까 안전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누구 한 사람이 닭 소리를 냅니다. 식객 중 아랫자리에 앉은 자가 능히 닭 소리를 냅니다. 이게 객지 거하자 있죠. 그 아랫자리에 앉은 사람이 닭 소리를 냅니다. 그 닭이 일제히 한 사람이 우니까 사람이 닭 소리를 내니까 온 동네 닭이 다 웁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갖고 잽싸게 도망을 갑니다. 고사가 유명한 계명구도입니다. 계명구도. 닭소리 내는 사람과 개도둑 그러니까 아주 최하에 있는 아주 천하디 천한 식객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맹상군이 목숨을 건집니다. 사기에 이렇게 기록도 있습니다. 그게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은 아무리 하다는 재능이라도 그걸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국기 노중 이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상군이 이처럼 빈객을 우대하게 되면 노중린이라는 빈객의 충고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전국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주 있는 원숭이라도 나무를 떠나 물에 가면은 물고기나 자라를 따를 수 있다. 제 아무리 준마라 해도 험악한 지역에서는 영원한 누구를 따를 수 없다. 옛날 노나라에 뛰어난 금객인 조말도 자객입니다. 자객 결제를 나오고 대군과도 혼자 맞설 수 있지만 검을 버리고 괭이나 가리를 들고 들판에 서면 농부를 따르지 못한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 장점을 버리고 단점을 취한다면 요인과 같은 성인도 보통 사람에게조차 못 미치는 점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을 부를 때 쓸모가 없으면 불초하다고 하고 사람을 가르칠 때 이해가 더디면 멍청하다고 한다. 불초하고 멍청하다고 판단되면 저가 버린다. 그 사람들은 원망을 품고 언젠가는 보복하러 올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세상에 어질지 못한 가르침을 세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도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진 않았는데 찾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공정하게 시험을 치기 위해서 전부 나무 위에 올라간다. 다 이거 말하고, 예? 전부 나무 위에 오른다. 실시. 이라는 거. 그 공정한 시험이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양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키우고 공부하고 하는 것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시험 성적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다 재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애들이 또 학교 가면 자기 아버지 부모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또 딱 평가하죠. 그래 이제 세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 이런 차이점을 하나 이 사람의 관점의 차이를 여러분들 이제 좀 너무 한문이 많이 나오니까 좀 지겹죠. 그 재밌는 동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대화의 중요성이에요. 여자들에게 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대화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또 나이가 들수록 자매들하고의 대화가 더 어렵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죠.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마법의 네 단어면 모든 여자와 풍성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소개팅 나가도 떨지 않아도 돼요. 자, 잘 적으세요.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 이거면 모든 여자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데이트를 해요. 그녀가 막 왔어요. 오빠,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그럼 오빠는 10종 팔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커피 마셨어? 아니. 밥 먹었어? 아니. 그럼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아니. 그럼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해? 왜 하긴 왜?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죠. 오빠의 뇌는 정리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영숙이 신도림 만났다. 왜?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매를 이해할 수 없죠. 뇌가 정리되지 않았죠. 자, 하지만 우리 자매들은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났을 때 우리 여자 사람 친구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답이 오죠. 야, 나 신도림 영숙이 만났어. 그럼 우리 여자 사람 친구는 70, 80%가 바로 이렇게 답해요. 웬일이야, 영숙이 만났어? 그러면 제3의 여자 사람 친구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야, 너 영숙이 만났다며? 그래서 우리들은 영숙이를 만난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도 생각해요. 와, 웬일이야, 영숙이를 만나. 아, 영숙이를 신도림. 와, 그냥 그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나는데 얼마나 신기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오빠가 자꾸 왜냐고 물으니까 답답하잖아. 아니, 왜긴 왜요? 그냥 만났다는 거지. 왜 말았냐면, 만났다고. 어?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 만났다고. 그것이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가, 우리는 그게 충분하니까. 자, 그러니까 오빠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빠,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진짜?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웬일이야.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정말이야?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헐.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스무스하게 대화가 넘어가요. 또 하나는 TVN 롤러코스터에 나온 거예요. 그녀의 뒷말을 따라하세요. 이건 더 쉬워요.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만 하면 조금 비나잖아요. 그럼 가끔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녀의 뒷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오빠,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영숙이 만났어? 진짜 신기하지? 진짜 신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자, 여자하고의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죠? 지금까지 몰랐던 게 막 억울하죠? 자, 소개팅에 나가면 존댓말로만 바꾸면 돼요. 정말요? 웬일이에요? 이렇게 그냥 존댓말로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자들에게 대화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자들에게 대화라는 건 논리적인 정보 주고받음이라기보다는 공감과 경청이 대화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자매들끼리 대화하는 걸 잘 관찰해 보세요.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별로 대화하죠. 나 예뻐? 끝이야. 너가 왜 예쁘며 너가 왜 이상한지 우린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자, 제 사촌 동생이 대학교 2학년이에요. 자, 그녀들의 세계는 또 한참 미치죠. 그녀들의 세계는 진짜 놀라워요. 그녀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문자를 생활화했던 여인들이고 어느 날 페이스북에 커피잔 그림 하나에 댓글이 75개가 달렸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도대체 무슨 커피길래 댓글이 75개가 달렸는가. 정말 댓글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댓글이 다 이런 거예요. 크크크 푸트트 앙 뿌잉 낑 막 이런 거예요. 제대로 된 문장도 별로 없고 제대로 된 의성어도 별로 없어요. 약 7명의 친구가 한 명당 10개 정도의 댓글을 쓰면서 너무 좋아해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의 75개의 댓글이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같이 그 커피가 먹고 싶은 게 막 느껴져. 그러니까 여자들의 소통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정말 어렵죠. 여자들이 정확하게 의문형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어떤 팩트에 대한 진술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논리적일 때는 언제? 싸울 때. 우리의 일상은 비논리, 우리는 의미, 공감, 경청. 저 먼저 배웠으니까 자 따라해볼까요?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니? 헐. 그게 지금 우리가 세상에는 옳음과 그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옳음이 있다는 거죠. 다른 옳음이. 다른 옳음이 있다는 거죠. 명상군이 이제 이런 또 첩이 많았겠죠. 그 중에 첩과 연애를 하는 바람을 핀 놈이 있다는 거죠. 그래 이걸 이제 알고는 이제 그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자기 밑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서로 좋아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대단하죠. 내버려 두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리고 1년쯤 지난 후에 명상훈이 그 부인과 사랑을 나누는 자를 불러 말했다. 그대와 나는 교류한 지가 오래인데 높은 자리는 아직 나지 않고 낮은 자리에는 그대가 또 원하지 않소. 위군, 위나라의 그 공자입니다. 위군은 나와 호위지교가 있어. 호위지교라는 것은 그 흰옷을 입고 공부하던 때의, 그러니까 공부하던 때의 친구를 말합니다. 금화와 피례를 준비해 놓아서 이걸 가지고 위군과 교류해보기 바라고 하고 보냅니다. 그래 위나라로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위나라와 전쟁을 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나라 위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장군께서는 제가 이렇게 불투한 줄 모르고 추천하였으나 왕을 속이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건대 제 나라와 위나라는 선조 때 말과 양을 잡아놓고 맹세하기를 서로 침략하지 않고 서로 침략할 때는 서로 침범한 자가 있으면 그 목숨이 말이나 양과 같으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께서는 천하의 군대와 명약을 맺어 제 나라를 공격을 하시니 위나라가 다른 나라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제 나라를 공격한다는 거죠. 이는 선조의 명약을 위반하는 것이요. 또 맹상군을 속이는 것입니다. 원컨대 임금께서는 제 나라를 공격할 마음을 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맹상군은 과연 일을 잘 처리한다고 이럴 수 있으니 활을 돌려 공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전화유공입니다. 전국책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와 그 바람을 피운 놈을 용서해주고 또 위나라로 보내놓으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큰 일을 막았다. 그 전화위공 이런 활을 돌려가지고 공으로 만든다는 거죠. 전화위공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런 사례는 실제로 이 큰 리더들에게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조조에게도 나타나고 이 조조와 강무제가 했던 분소밀신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제 조조가 이제 이 원소를 공격을 해가지고 원소의 막사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장수들이 원소에게 보낸 서신들이 왕창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들이 나오니까 강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무제 윤수도 전쟁을 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자기 밑에 신하들이 상대방에게 적장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나옵니다. 지게 말하면 배신을 한 것들이죠. 그래 그걸 갖다가 이제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밝혀가지고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조조와 강무제는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가져와라 해가지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 태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도 이 전쟁에 내가 이길 거라고 장담을 못했다. 자신할 수 없었다. 워낙 불안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장수들도 역시 불안해서 자기가 살 길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거는 잊어버리자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 서신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사해주니까 얼마나 죽기 살기로 밑에 충성을 다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초당왕 때도 나오죠. 전령지인. 이 왕이 이제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술자리를 하는데 촛불이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장왕의 애첩이 술을 이래 나누러 다니니까 누군가가 와서 입을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애첩이 뭐라 하냐면 장수의 특권을 간끈을
떼가지고 잘라가지고 가지고 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내한테 입을 맞췄다. 이 사람을 혼을 내야 되니까 내가 그 간끈을 끊어왔으니까 이걸 끊어진 사람은 그 범인이다라고 하니까 소장왕이 뭐라 하냐면 전부 촛불을 켜지 마라. 켜기 전에 전부 자기 관건을 다 잘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거. 그 뒤에 소장왕이 거의 그 전쟁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받았을 때 그 대신 그 장수가 소장왕을 살리고 자기가 죽습니다. 그걸 전령지인이라고. 그래서 잘못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용서는 신의 몫이다. 약자는 복수하고 강자는 용서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무시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요즘 아직도 복수할 걸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약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바보는 용서하지도 잊지도 못하고 착한 자는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현자는 용서하되 잊지 않는다. 자, 맹상군에게는 이 풍환이라는 아주 기가 막히게 쉽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희한한 사람인데요. 이 풍환이 만들어낸 그 여러 가지 고사가 이 맹상군 이야기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이 풍환이라는 사람을 요구했을 때 당신은 뭘 좋아하느냐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없다. 계획하고 없다. 계획하는 뭘 잘하느냐 잘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맹상군의 식객들이 한 3,000명 되니까 이 3,000명을 어떻게 다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등급을 한 3등급으로 나눕니다. 가장 하등급을 전사, 그 다음 등급은 행사, 뭐 이런 식으로 이래 좀 박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좋아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전사에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전사에 데려놓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칼을 이거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칼을 끼고 칼아 돌아가자 뭐 먹을 생선이 없구나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러니까 누가 그걸 보고를 하니까 그 기가 차니까 그럼 일단 한 등급 올려줘봐라. 그래 행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노래를 부릅니다. 칼아 돌아가자 할 수레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전사에서는 생선이나 이런 반찬이 나오고 아마 행사에서는 수레까지 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한 번 더 올려줘봐라 해서 이제 대사라는 데로 옮깁니다. 대사로 옮기니까 또 노래를 부릅니다. 가라 돌아가자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상군이 자기 집안에다가 이렇게 먹을 거를 가족들에게 먹을 식량을 보냅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는 풍환 탄협. 풍환이 이 칼을 두드리면서 칼을 타면서 노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또 뭐냐면 거짓탄이라고. 수레하고 생선이 없다고 한식한다는 뜻의 거짓탄이라고. 이게 뭔 뜻이겠습니까? 언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거짓탄 아니면 풍환 탄협 보셨습니까? 회사나 일정이 있을 때 자기가 적절한 능력에 적절한 정도의 그 대접을 못 받거나 적절한 업무가 배정되지 않았거나 이럴 때 그것을 자기가 어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탄이라고 부르나 풍환 탄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고 싶을 때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역량에 맞지 않는 과도한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적절한 정도의 어필을 해서 자기의 그 위치를 전사로부터 행사, 대사로까지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대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족까지 부양하면서 술에도 있고 생선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 한 게 없는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대형사고를 칩니다. 이게 이제 제 나라의 수도에 이제 이 재상이기 때문에 이 맹상군이 거기 살았겠죠. 그럼 거기 살면서 그 3,000명에 대한 식객을 먹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 땅이 자기가 봉토가 있죠. 그 봉토가 어딥니까? 설땅이죠. 멀리 그 수도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농사지은 그 수확물을 가져와가지고 사람들 먹여야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뭐랍니까? 돈을 빌려줍니다. 고리대금 먹습니다. 돈을 빌려줘가지고 뭐 돈이 아니어도 쌀을 빌려주고 뭐 수확기에 뭐 그걸 얹어서 이자를 얹어서
갚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이렇게 뭐 임대업을 하고 해서 이 그 수학으로 자기 그 수도에 있는 서울에 있는 그 식객들과 자기 식구들 먹고 삽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안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러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풍안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접은제를 잘 받고 있으면서 아무 짓도 몇 년 동안 한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을 보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풍안이 기꺼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놓고는 맹상군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이자 10만 장을 거두었다. 돈을 앉아 준 사람은 다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로 더 돈을 받아가지고 술을 빚고 살찐 소를 사들여서 돈을 빌린 사람들을 불러 모아 능히 이자를 낼 수 있는 사람도 모두 오게 하고 이자를 낼 수 없는 사람도 또 오게 하여 모두 차용증서를 가져와서 맞추어 보게 했다. 모일날이 되자 소를 잡고 술자리를 열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가져온 차용증서를 맞춰본 후에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갚을 기일을 정하고 가난하여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차용증을 거두어 불살라버렸다. 세월이. 맹상군이 여러분에게 이제 뭐라고 이제 그러고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상군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준 까닭은 돈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도 본업에 힘쓰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자를 받은 까닭은 빈객을 먹여 살릴 돈이 없어서였다. 지금 부유한 사람에게는 갚을 날을 정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차용증을 불태워버렸다. 여러분은 마음껏 마시고 드시라. 이런 군주가 있는데 어찌 그 뜻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두 번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비틀터리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기가 찹니다. 맹상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은 돈을 받아서 곧바로 소와 술을 마련하여 차용증을 불살라 버렸다고 들었어. 뭐 때문입니까? 하니 풍안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와 술을 많이 마련하지 않고는 돈 빌려간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할 수 없고 사람을 불러 모이기 위해서는 술도 있고 고기도 있어야 된다. 또 돈이 넉넉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해야 이제 돈을 다 가져올 사람과 안 가져올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기한을 정해서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록 차용증을 가지고 10년 동안 독촉하여도 이자만 많아질 뿐 성급히 독촉하면 바로 달아나서 스스로 돈을 버리게 된다. 만약 성급히 독촉하여 끝내 돈을 받지 못한다면 위로는 군주가 이익을 좋아하여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꼴이 되고 아래로는 부채를 갚지 않으려고 군주를 떠난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 사람이 도망가 버리거나 군주 인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빚은 없애버리고 서럽의 백성들로 하여금 군주를 가까이 하고 군주를 칭송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 맹상군이 갈 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받은 돈으로 우리 집에 필요한 것들을 사오시오 이렇게 합니다. 집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고 하는데 풍화는 뭘 사오냐면 군에게 부족한 것은 은이다. 은혜와 어려움이다. 차용증을 불태워서 군을 위해서 은이 어려움을 사가지고 왔다. 이걸 무슨 말이냐면 풍환시라고 해요. 시라고 하면서 시작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누굴 사다는 뜻입니다. 그래 풍환이 어려움을 사왔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군주 그 맹상군의 그 돈을 가지고 집안대로 소닫고 술 걸러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고 그러고 불태워버리고 어려움 이것만 사와준 겁니다. 그래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독특한 사람이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큰 피처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차용증을 태워버리고 그 어려움을 사다 뭐 이렇게 표기합니다. 분건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사성어로 많이 쓰입니다. 이게 이제 받을 수 없는 돈 이런 거는 아예 받을 수 없는 돈은 차라리 다 탕감해줘가지고 좋은 소리라도 듣자 하는 이야기죠. 그래 이제 교토 삼구리란 말이 이제 교활한 토끼, 그리고 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게 판다. 이런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왕이 이제 제민왕이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왕은 그러니까 맹상군의 조카입니다. 맹상군의 사촌이 왕을 하다가 조카가 이제 사촌이 죽고 나서 제선왕이 죽고 나서 제민왕이 올랐으니까 이게 이제 조카가 이제 당숙인
그 아재를 이제 모시려고 그러니까 영 끌끄럽죠, 왕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인은 선왕의 신하를 신하로 삼을 수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목을 잘라 줍니다. 이게 이제 제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상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상군을 할 수 없이 이제 고향으로 설당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그 당시에 그 차용증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길가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노인을 부축하고 아이들 손을 잡고 길 도중에서 종일토록 맹상군을 환영하고 나서 그 고마운 맹상군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저렇게 사용증을 불태우거나 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저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겠죠. 그래서 이제 풍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 가지고 있어야 겨우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굴은 굴이 하나밖에 없다. 이 설당이 굴이 하나죠. 설당의 인심을 얻은가 그게 굴이 하나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직 편히 누울 수 없다. 그래서 굴을 위해서 굴 2개를 더 뚫도록 해주십시오. 굴을 더 2개를 더 뚫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환이 굴을 더 2개를 더 뚫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진나라 가가지고 진나라 왕이 이야기합니다. 맹상군이 해임됐어요. 그러니까 진나라 왕이 좋다고 그럼 우리한테 우리나라로 와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술에다가 사람을 넣고 동물을 싣고 맹상군을 모시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풍환이 어떻게 하냐면 제 나라 제민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 진나라에서 지금 술에 보물을 싣고 지금 맹상군을 데리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민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맹상군이 또 거기 가면은 제 나라에 불리해지거든요. 그래 얼른 다시 맹상군을 복원을 시킵니다. 복직을 시킵니다. 그래 복음에다 다시 더 천호를 그러니까 더 공토를 더 보태줍니다. 그러니까 굴을 2개를 뚫는 거죠. 진나라와 제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굴을 많이 둘을 2개를 뚫고 마지막에 하나 더 뚫습니다. 선왕의 제기를 달라고 하라. 제사 지내는 그릇을 달라고 해라. 그걸 갖다가 설당에다가 종묘를 세워라. 자기 땅에다가 종묘를 세워놓으면은 자기 설당을 가지고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왕이. 그래가지고 굴을 3개를 뚫었다. 도상을 부릅니다. 이제 충분되시죠? 그래, 이 풍환이 큰 공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 설당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식객들은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뿔뿔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다시 맹상군이 재상이 다시 돌아오니까 어때요? 이 식객들이 다시 돌아오겠죠. 교토상군은 참 이 플랜 ABC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침무라는 말은 베개를 높이 베고 걱정이 없어진 베개 보고 거심 없이 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토상군은 어느 기업이든 간에 이게 잘못됐을 때 어떤 플랜 B, 플랜 C 뭐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럼 플랜 B, 플랜 C까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파벳에서 Z까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마구 플랜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Z까지도 있고 안 되면 나중에 가나다라 마바사까지 아니라 플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준비를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항상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고 위기를 생각하면 대비를 하게 되고 대비를 하면 우환이 없어진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래도 맹상군을 해마다 빈객이 못 떠났다가 왕이 다시 복직이 되니까 복직되니까 또다시 이 빈객들을 또 풍환이 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상군이 가보생하는 게 괘씸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빈객들이 무슨 면목으로 나를 다시 본단 말이오. 나를 다시 보고 잔다면 그 얼굴에 침을 뱉고 크게 욕을 하겠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필타기면 이 대욕지 크게 큰 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풍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반드시 죽는 것은 만물의 필연적인 결과다. 부유하고 귀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가난하고 천하면 것이 적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주군은 혹시 아침 일찍 시장으로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새벽에는 어깨를 맞대면서 앞다투어 문으로 들어가지만 날이 저문 뒤에
시장을 지나는 사람들은 팔을 휘저으면서 시장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아침을 좋아하고 저녁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기대했던 물건이 시장 안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침에 앞다투어 시장을 가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저녁에 다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아침은 좋아하고 저녁은 싫어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사람이 귀하고 돈이 많고 귀해지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 들고, 내가 가난하고 천해지면은 사람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다. 당연히시다. 세상에 있을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 들고, 세상에서 잘려가지고 나가면은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한 이야기다. 그렇죠. 여기 기업체 임원들 여기 사장, 부사장 하시던 양반들은 자기가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든 애들 결혼시키려고 애를 쓰죠. 제가 가보면 많이 느낍니다. 이게 현대자동차 부사장이나 어디 하시는 분들 보면 현직에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딱 그만두고 나오면 진짜 썰렁합니다. 사람이 없고. 그게 세상의 이심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맹상군이 그래 받아들이라. 다시 시계를 받아들이라. 그게 부귀다사. 돈이 많고 귀해지면은 사람들이 많고, 빈천하면은 과우 친구도 적어진다. 빈천 과우.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친구들 중에 이래 좀 퇴직하고 집에 있고 아니면 또 자기가 어려워지고 사업에 힘들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주지도 않고 그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소주 한잔 하면서 그랬습니다. 빈천 가오 부귀다사다.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친구들 또 계속 불러내는 것도 또 참 곤란한 문제죠. 가난하고 천함에 벗이 적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 이 말이 있죠. 돌이 부른 하다성에 복숭아와 오얏은 말이 없지만 그 아래 저절로 길이 난다. 복숭아와 오얏 이런 것들이 달려가지고 맛있게 복숭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 있으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따먹기 위해서 밑에 길이 납니다. 그게 없으면 또 길이 없어지죠.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범을 청치 말고 갓을 짓어라, 숲을 짓게 하라니. 범에게 오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숲을 좀 짓게 하면 작은 동물이 생기고, 작은 동물이 생기면 큰 동물도 오게 되고 범이 저절로 오게 된답니다. 제가 좀 덕이 없어 보였는지 어릴 때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또 보면은 맹상군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까마귀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현명한 군주는 신하를 까마귀 기르듯 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까마귀. 이게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주사위놀이 게임을 하고 같이 놉니다. 놀다가 누군가가 사람이 딱 왔다 그러니까 그놈을 죽여버리라. 그럼 자기한테 제대로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는 걸 찍은 거예요. 그래 옆에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내리라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한테 우호적이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죽음을 내리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상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호와 양반이한 사람이 가만 옆에 듣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 잘못 보였다 그러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우호적으로 잘 하지 않다가 이제 충성을 받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까마귀를 길들이려면 아래 날개 깃을 잘라버려라. 아래 날개 깃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면은 날개가 날 수 없고 자기가 어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주는 먹이만 먹고 지내야 된다. 밑에 부하들을 자기 말 잘 듣게 하려면 날개를 잘라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날개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섭섭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당근과 채찍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거의 맞춰집니다.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라. 사람의 운명이 지게문에서 오는 것이냐 하늘에서 오는 것이냐. 지게문에서 오는 것이라면 지게문을 높여버리면 된다. 사람을 남겨라. 장수의 집에서는 장수감이 있어야 되고, 재상의 집은 재상감이 있어야 됩니다.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회사에는 끝없이 핵심 역량이 성장 동력이 존재해야 돼. 누군가 조금 청초해야 돼. 그게 서스테이너빌리티.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계명구도, 다구르 소리와 대신 개도둑. 은혜를 가라, 시. 남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야. 전화비공, 용서를 하면 화가 공이 될 수 있어. 교토상골, 반드시 플랜 B를 갖춰라. 플랜 C, 플랜 D, 플랜 B를 갖춰라. 어려울 때는 원래 외로움, 인천가우. 어려울 때 외롭다고 징징댈 필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운명입니다. 까마귀 기르다가 죽고. 좀 솔직한 이야기긴 하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쭉 이런 강의 내용인데 오늘 하나 더 보태게 되겠습니다. 오늘 명상훈 이야기 어땠습니까? 재밌습니까? 예. 그래, 이런 그 고전들 제가 또 더 재밌는 고전을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